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군입니다. 오늘은 강구조의 인장제 설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로는 먼저 인장제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구조 기준에 따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장제의 총 단면적 항복 강도, 그 다음에 인장제의 유효 순단면적 파단 강도, 그 다음에 인장제의 블록 전단 파단 강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 접합 부재의 인장 강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장제 설계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장제의 특징과 적용을 한번 살펴보면 강구조에서의 인장제는 압축제와 같이 자굴에 의해서 파괴될 염려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는 인장에 대해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유리합니다. 인장을 받을 경우에는 이에 비해서 기둥과 같이 압축을 받는 경우에는 강구조는 좌굴, 버클링이라는 것 때문에 좀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는 인장에 유리하고 압축에 버클링, 자구리 때문에 좀 불리한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구조에서 인장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부재의 단면을 작게 할 수 있습니다. 작게 하면서 큰 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음으로써 강구조에서 인장제는 어떻게 보면 강구조의 효율적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장제에 적용하는 부재에는 저희가 앞에 강좌에서들 많이 이제 공부를 했지만 가세, 브레이싱이라는 가세, 그 다음에 가세도 이제 월 브레이싱이 있죠. 월 브레이싱이라는 게 있고요. 그 인면 쪽에 설치되는, 그 다음에 이제 경량 지붕에 그 다이어프램 역할을 하면서 하중을 원활히 전달시키고 그 다음에 비틀림을 제어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로프 브레이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장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러스도 축방향력만 걸리는 부재로서 어떻게 보면 인장 또는 압축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 트러스도 일부 현재는 인장이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제나 사제도 형태에 따라서 인장 부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러스가 또 인장기로서 많이 사용되고요. 이 밖에도 현수 구조, 밑에 이제 하단에 있는, 그렇죠? 하단에 있는 오른쪽 그림에 현수 구조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인장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동영상 자료를 보면 가세 골조 시스템에서 가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트러스 구조 시스템에서 트러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현수 구조 같은 경우는 인장 구조 시스템 또는 메가 구조 시스템, 그죠? 그래서 현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자세한 자료들은 한번 그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인장제의 이번에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장제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장구조 시스템 참고 자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장제란 부재의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인장력을 받는, 그러니까 인장력에 저항하는 부재로서 일반적으로 그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그 케이블, 그죠? 케이블이 대표적인 인장제의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강봉 두 번째 그림 있죠? 강봉, 스틸 로드바,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서도 고강도 강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핀 구조네요. 핀 구조로 이렇게 접합부가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핀 구조에 대해서도 요번 학습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 강봉, 이 밖에도 파이프요. 그 다음에 각형 강간, 튜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기역형 강, 앵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채널이라고 하는 디귿형 강,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그림에서 보는 T형 강, 이런 형강들이 보통 인장제로
많이들 쓰이죠. H형광 같은 것도 인장제로 쓰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좀 그 인장제로 많이 쓰이고, 대신 이제 인장력이 많이 큰 경우, 그죠? 큰 부재, 그러니까 큰 인장력에 저항해야 되는 인장제는 강성이 큰 마지막 그림의 H형광 같은 경우와 또는 조립형광, 조립형광 등을 인장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이렇게 잠깐 살펴봤고요. 그래서 뭐 단일형광 같은 경우는 앞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장구조 시스템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번에는 그 인장구조 시스템에서 얘기했던 조립 인장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인장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밑에 보면 조립 인장제의 단면 형태라고 해서 그림 A부터 H까지 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조립 인장제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조립 인장제는 기역 형광이나 또는 디귿 형광을 챗넬을 덧댐 판이나 평판 또는 띠판과 함께 용접을 시키거나 또는 리벳을 사용하거나, 요즘에는 리벳을 사용하지 않죠. 또는 고장력 볼트 등으로 조립하여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조립제의 설계에서는 인장력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재의 유효 단면적 이외에 다른 부재와의 접합, 그 다음에 세장비, 그 다음에 이제 외관적으로 아름다워야 되죠. 아름다우면서 좋겠죠. 그래서 외관 등을 경제성과 가공의 편의성과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립 압축제도 어떻게 보면 인장제로서 또는 압축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제 가공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에 대한 또 불편함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무에서 최근에는 이렇게 잘 쓰이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조립 압축제를 압축제로서 또는 다음 시간에 배울 조립 인장 압축제 또는 이번 시간에 배울 조립 인장제 또는 다음 시간에 배울 압축제로도 쓸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면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립 인장제, 오늘 인장제를 배우는 거죠.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조립 인장제들은 단일 형광보다 어떻게 보면 부재가 좀 큽니다.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인장력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쓴다고 할 수가 있죠. 또는 좀 미적으로 좀 특이하고, 그렇죠? 좀 특이한 인장제, 좀 장식이 있는 인장제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또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조립 인장제는 이 단일 형광이 어떻게 보면 조립부보다 경제성이 더 크나, 그러니까 보면 단일 형광이 어떻게 보면 조립제는 일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커지고, 그리고 그 가공비가 있기 때문에 단일 형광을 쓰는 게 어쨌든 경제성은 좋겠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단일 형광 대신에 조립 인장제를 사용하면 또 좋은 점이 있고 또 필요한 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형광 대신에 조립 인장제로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일 형광으로 설계 인장력을 지지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효 단면적이 부족한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단면을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조립 인장제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재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단일 형광으로서의 세장비로는 충분한 강성을 주지 못하는 경우, 그렇죠? 그다음 이럴 경우는 조립 인장제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장 응력 외에, 그러니까 이런 조립 인장제에 작용하는 응력이 인장 응력 외에 압축 응력이 또 견디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휨 응력 등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더 큰 단면 성능의 인장 부재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립부에서 부재 맞춤 때문에 특수 단면을 제작해야 할 때, 그리고 말씀드렸지 외관적으로 좀 장식이 있는 좀 특별한 인장제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미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또 인장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더불어 조립 인장제, 조립제에서는 단일 형광보다 대칭 단면으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왕이면 조립 압축제로 만들어서 대칭 단면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더 구조적 효율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대칭 단면은 편심 효과가 줄어듭니다.
편심 효과가 뒤에 살펴볼 거예요. 편심에 대한 영향을 인지장제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대칭 단면도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편심 효과를 줄이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큰 강성으로 인장력과 함께 또 압축력도 지지할 수가 있게끔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세도 인장제로 설계할 수도 있고, 인장과 압축을 동시에 받게끔 설계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브레이싱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압축력에도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강성이 좀 커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있어서 어쨌든 이런 교차 응력이 생기는 지점에 이런 강성이 좋은 조립 인장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조립 인장제를 구성하기 위한 제축 방향의 긴결제 간격 등에 대한 기준 KDS 41310에 나오는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예전 설계 기준에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조립 인장제에 대한 이런 기준들이 생겨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과 함께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판재, 형광 등으로 조립 인장제를 구성하는 경우 조립재가 일체가 되도록 다음 조건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립해야 됩니다. 첫 번째, 판재와 형광 또는 두 개의 판재로 구성되어 연속적으로 접촉되어 있는 조립 인장제의 제축 방향, 그 길이 방향, 제축 방향 긴결 간격은 다음 값 이하로 해야 된다고 기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살펴보면 도장된 부재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어 도장되지 않는 부재의 경우에는 이런 긴결 간격이 어떻게 되냐, 얇은 판 두께의 24배 또는 300mm 이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인 거죠. 요거는 지금 이렇게 이런 디귿 형광 두 개를 이런 띠판을 점선의 띠판을 통해서 이렇게 조립한 형태인데, 이런 경우 그 제축 방향, 그죠? 길이의 조립 인장제 제축 방향의 간격, 그러면 요거죠. 요거가 요 간격, 요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보면 요런 간격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얇은 판 두께의 24배 또는 40cm 이하.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기준 부식에 노출된 도장되지 않는 내우성 강제를 사용하는 경우, 보통 2번은 잘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요 간격을 좀 더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보면 얇은 판 두께의 14배 또는 180mm 이하로 요 간격을, 띠판의 간격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제한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끼움판을 사용한 2개 이상의 형광으로 구성된 조립 인장대는 개개의 세장비가 가급적 300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장비가 어떻게 되면 여기서부터 요 부재, 그렇죠? 요 수직 부재 중에서 여기는 디귿 형광이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세장비가 얼마요? 300을 넘지 않아야 된다. 가급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권장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띠판은 조립 인장제의 비충복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비충복면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복부에 이게 구멍이 개방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비충복이라고 그러고, 충복은 막혀 있다는 거고요. 복부가 비충복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이 기준도 있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띠판의 제축 방향 길이는 조립 부재 개개를 연결시키는 용접이나 파스너면 고장력 볼트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됐죠? 용접이나 파스너 사이 거리에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 고려볼트와 고려볼트가 있죠. 요 거리가, 그렇죠? 요 거리가 어떻게 보면 파스너의 경우 그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게요? 어떻게 보면 띠판의 제축 방향 길이, 띠판이 요거와 여기, 그렇죠? 띠판의 요 거리입니다. 요 거리, 그렇죠? 요 거리,
B판의 요 거리. 그죠? 요 길이. 요 길이가 요 파스너와 파스너 사이 거리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D판 두께는, 또 D판 요 두께요. D판의 두께는 요 그 볼트 사이, 2열 사이 거리의 5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D판에서의 단속 용접 또는 파스너의 재축 방향 간격은 150mm 이하로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요게 좋군요. 파스너와 파스너의 재축 방향 간격의 요게 요거네요. 그죠? 요게 요게 요 파스너 간격의 150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D판의 간격을 결정할 때 조립 부재 개개의 세장비는 가급적 이건 300을 넘지 않더라도, 개개라고 하면 요거죠. 요거 개개, 그죠? 개개, 그죠? 이런 것들을 300을 넘지 말아야 된다. 를 가급적 권장 사항이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조립 인장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 설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을 만족을 시켜서 잘 해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핀 접합 부재 구조 제한이 또 있습니다. 핀 접합, 여기 그림 보시면요. 요게 인장제인데, 인장 여기 땡기죠. 인장 접합 부재, 땡김을 받는 인장 부재, 이게 판이라고 보시면 판재가 있는데, 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여기다 핀을 꽂습니다. 핀, 두꺼운 볼트를 꽂아 넣는 거죠. 이게 이제 핀 접합 구조인데, 이런 거를 사용할 경우에는 또 이제 구조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좀 고력 볼트는 한 접합 부분에서 고장력 볼트는 2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핀 접합은, 그렇죠? 볼트 하나를 꽂을 수 있는 두꺼운 직경에 볼트를 하나 꽂을 수 있는 경우는 그 핀 접합이라고, 그렇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이 있는데, 먼저 핀 구멍은 부재의 중앙에 위치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부재의 중앙.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유효 연단 거리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BEF. 그렇죠? 유효 연단거리. 근데 이거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두께의 2배에다가 플러스 16을 더한 미리를 유효 연단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께는 요 판의 두께, 거기다가 판의 두께의 2배에다가 16mm를 더 더하니까 이거를 유효 연단 길이 EF라고 표현하고 있고, 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다만 EF는 그럴 때 EF는 볼트 구멍 연단으로부터 작용하는 힘의 직각 방향으로 측정된 부재의 연단까지 거리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기 수식이 나오죠. 이 수식이 나오는 겁니다. BF는 아까 2T 플러스 16이라고 그랬죠. 요게 요 B가 하면 요거죠. 요거 B. 그렇죠? 요 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 측단거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요 B보다 어떻게 하면 B가 더 커야 된다. 그렇죠? 뭐 유효 연단거리 2T 플러스 16보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구조 설계자들은 챙겨야 되고요. 또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핀이 끼워지는 핀이요. 핀이 전하중 상태에서 접합재들 간의 상대 변이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될 때, 대부분 그렇죠. 이럴 때는 핀의 직경은 구멍의 직경은 그렇죠. 핀 구멍의 직경은 핀 직경, 꽂혀지는 핀 직경보다 1mm 이상 크면 안 된다. 이런 또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고력 볼트는요, 고장력 볼트의 직경에 비해서 구멍이 어떻게 했죠? 좀 다르지만 2mm 또는 3mm 이렇게 좀 더 커졌잖아요. 근데 요 핀 구조는, 이런 핀 구조, 구멍 한 개가 있는 핀 구조는 더 작은 구멍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핀 구멍이 있는 플레이트의 폭은, 여기 W 보이시나요? 그렇죠? 여기 핀의 폭, 여기 W 보이시죠? 이 폭은 2BF, 이거 뭐죠? 유효 연단 거리의 2배, 여기 2T 플러스 16이라고 그랬죠? 플러스 D는 뭐죠? D는 직경, 그렇죠? 핀 구멍의 직경, 여기 뒤 있죠? 요거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W는 다시 정리하면 유효 연단거리 2배 플러스 구멍의 직경 D보다 커야 된다는 또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축의 평행한 핀구멍의 연단거리, 여기 A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A가 뭐죠? 여기요. 연단거리,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거리, 요거요. 요 연단거리 A는 또 1.33 BF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 그래서 A는 1.33 BF보다 항상 커야 된다. 요 연단거리도 크게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BF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죠? 2T 플러스 16입니다. 그리고 C는 뭐죠? 여기서 보면 핀구멍에 여기 대각선 거리, 그렇죠? 요거 대각선 거리 보이시나요? 요거는 제축에 평행한 핀구멍의 연단거리 A, 여기 A 있죠? 여기 A, 그렇죠? 요거 연단거리 이상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C는 A 이상 돼야 된다. 요 C는 요거 A 이상 돼야 된다는 게 이런 구조 제한, 핀접합 부재의 구조 제한이 있다는 거, 구조 설계자들은 또 이거 하실 때 유념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바, 이렇게, 그쵸? 아이바, 이렇게 생긴 게 아이바죠. 그 아이바에 대한 또 구조 기준상 제한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바의 원형머리 부분과 몸체예요. 몸체 사이의 반지름은 여기 R 보이시죠? 반지름은 아이바 머리 직경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R은 DH는 뭐죠? 여기 아이바 구멍에, 그렇죠? 직경 DH 플러스 2B 요거죠. 요 B가 이쪽이니까 이쪽 반대편도 B가 있으니까 2B가 되겠죠. 요거 이상 돼야 된다라는 게 제한이 있고요. 그거 완만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하면 응력 집중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핀 직경은 아이바 몸체 폭이면 여기 W 보이시죠? W의 8분의 7배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보면 D핀 여기 보이시나요? 네, 핀 직경, 이 안에 껴져 있는 핀 직경은 8분의 7W보다 커야 된다는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핀 구멍의 직경은 또 핀 직경보다 1mm를 초과할 수 없다. 구멍을 거의 그 오차를 짧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아이바의 FI 항복 강도가 485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강제의 구멍 직경은 플레이트 두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고 아이바 몸체 폭은 이에 따라 감소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 두께는 핀 플레이트나 필러 플레이트를 조이기 위해 외부 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3mm 이하의 얇은 두께를 허용한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한다? 네, 두께는 이 아이바의 판 두께는 13mm 이상 해야 된다. 그런 게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핀 구멍의 연단으로부터 힘의 방향의 수직으로 측정된 플레이트의 연단까지의 폭은 아이바 몸체 폭의 3분의 2보다 커야 하고 그리고 4분의 3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는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펴보면 여기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B는 뭐죠? 요거 보이시죠? B는 그렇죠? 3분의 2 W보다 커야 되고 4분의 3보다는 W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아이바 몸체의 폭은 요 B 폭은 두께의 8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기준이 구조 기준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구조 엔지니어들은 특히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인장제 설계를 할 때 검토 사항입니다. 인장제 설계. 이거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기준상 어떻게 보면 인장을 받는 부재 설계 시 최대 세장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최대 세장비랑 뭐냐? 여기 먼저 살펴볼게요. 요 세장비는 람다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R분의 L. R이 뭐죠? R은 단면 2차 반경입니다. 단면 2차 반경. L은 뭐죠? 부재의 길입니다. 근데 단면 2차 반경은 또 뭐죠? 이거는 단면 성능 중에서 루트 A분의 I죠. A는 여기서 단면적이고 I는 아시겠지만 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결국 요 R값, 분모에 들어간 세장비의 밑으로 들어가는 분모 R은 어떻게 보면
어떤 단면적에 대한 어떤 쉼 성능이 i가 좀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이런 쉼 강성이 커야지 단면적에 비해서 이 R 값이 커집니다. 단면 이체 반경이 커지니까 결국 이 R 값은 어떤 부지의 단면의 효율을 나타냅니다. 효율성이라고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장비는 효율성이 어떻게 봅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크면 클수록 세장비는 작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렇죠? 세장비는 슬렌더하드, 그렇죠?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장비, 이런 세장비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인장제는, 강구조에서 인장제는 최대 세장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렇지만, 보시면, 다만, 인장력에 기초하여 설계되는 부재의 세장비, R분의 L이라고 그랬죠? 가급적 300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권장사항이에요. 여기서 300을 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기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들 300이라는 세장비의 이 제한은 인장력을 받는 강봉은 제한합니다. 강봉이나 매달린 부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준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 전문서정 강구조 설계 책을 보면 강구조 학회에서 나오는 인장제의 단부 접합에는 고장력 볼트 등의 파스너와 용접을 사용한다. 이때 접합에 연결제를 사용하는 경우 인장제의 파스너를 설치하기 위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렇죠? 고장력 볼트를 설치하면 인장 부재에 구멍을 뚫어야 되죠. 이때 인장력을 지지하는 단면이 줄어들게 되죠. 그죠? 볼트 구멍을 뚫으니까. 그래서 인장제의 설계에서는 이러한 단면 결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한번 고장력 볼트 설계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단점으로서. 그래서 인장제 설계할 때는, 그렇죠? 그 고장력 볼트로 긴결할 경우에는 고장력 볼트로 구멍을 뚫기 때문에 인장제 입장에서는 단면 결손이 생긴다. 이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참고로 압축제는요. 압축제는 단면 결손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압축은 어떻게 보면 그 볼트 구멍을 뚫지만 거기에 안에 끼어지는 어떻게 보면 강도가 높은 고장력 볼트, 그렇죠? 강도가 높은 그 부재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고장력 볼트를 끼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압축을 시키면, 그렇죠? 압축력을 가하면 어떻게 보면 크게 그 단면 결손의 영향이 없다고 해서 메워지는 거잖아요, 구멍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압축의 단면 결손에 대한 영향을 뭐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인장제인 경우에는, 그렇죠? 인장제인 경우에는 단면 결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장제 설계에서 이제 검토 사항이 또 있는데, 그러면 인장제 이거 지금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브레이싱, 그렇죠? 가세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양 측면에 가세 플레이트라고 있고, 그렇죠? 뭐 양쪽에는 뭐 골조가 있겠죠. 이쪽에는 골조가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세 플레이트를 골조에 붙이고, 그렇죠? 뭐 용접을 주로 하겠죠. 용접을 해서 붙이고, 거기에다가 가세 플레이트와 가세 플레이트 사이를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앵글로, 그렇죠? 기역형 강으로 이렇게 연결, 뭘로요? 고장력 볼트로 연결한 형태네요. 그렇죠? 이런 연결을 시킬 경우에는 이게 인장제죠. 그래서 인장 가세로서 이게 저항을 할 때, 인장력이 작용을 할 때, 그럼 이럴 때 인장제 설계 검토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는 인장제는 총 단면에 대한 항복. 여기 보면 1번 있죠, 1번. 이거 총 단면이잖아요. 그 앵글의 그 전체 단면적에 대한 항복할 때를 검토합니다. 그죠? 인장제 총 단면에 대한 항복을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이 접합부 부분. 그죠? 이 접합부 부분이죠. 고장력 볼트가 설치되는 접합부 부분에서는, 파단 강도를 검토하는데, 항복하고 파단은 달라요. 항복은 FI, 항복 강도로 해서 체크를 하는 거고, 파단은 인장 강도를 갖고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단은 인장 강도를 갖고 검토를 하는데,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유효 순단면 파단을 검토합니다. 유효 순단면 파단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파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파단이 되는데
파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인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볼튼구멍의 단면 결술도 체크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순단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유효 순단 면적을 체크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 파단, 그 이 강제 앵글의 인장 강도를 갖고 있는 강도로 파단 강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2번.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 배울 겁니다. 여기 빗금친 부분 보이시나요? 빗금친 블럭에 이렇게 인장 파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블록 전단 파괴라고 있습니다. 블록 전단 파괴로 해서 여기가 찢어져 나가는, 이런 블럭이 찢어져 나가는 형태의 파단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 전단 파단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 1, 2, 3번이 어떻게 보면 이 인장제의 입장에서 보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부 전 단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총 단면의 항보, 그 다음에 이 접합부에 대한 인장 강도를 갖고 인장 강도를 갖고 있는 파단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게 유효 순단면 파단이 있고 블록 전단 파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어떻게 보면 인장제 입장에서 보면 검토를 해서 이 중에서 작은 값으로 어떻게 보면 인장제의 인장 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밖에도 더 나아가서 여기 4번 있죠. 4번. 이거는 뭐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림상에 고장력 볼트를 썼죠. 이런 고장력 볼트 또는 용접을 할 경우도 있죠. 이런 용접부의 그 강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앞에 강좌에서 고장력 볼트 설계 또는 용접 설계에서 저희가 살펴봤죠. 그걸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는지, 특히 이 그림과 같은 고장력 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어떻게 체크를 했죠? 고장력 볼트의 강도는 예를 들어 마찰 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체크했죠? 미끄럼 강도, 그 다음에 지압 강도 중에서 전단 강도, 그 다음에 지압 강도, 이렇게 세 개를 체크했다 그랬고, 그 지압 접합인 경우에는, 마찰 접합이 아닌 지압 접합인 경우에는 전단 강도와 지압 강도를 갖고 체크를 한다.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세 플레이트. 거세 플레이트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고, 인장제 같은 경우에는 거세 플레이트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거세 플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 거세 플레이트에 대한 거세 플레이트 인장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거세 플레이트는 모재에 비해서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않아도 안전하기 때문에 보통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원칙은 거세 플레이트도 검토를 해야 되죠. 또 이 밖에 또 어떻게 보면 이 거세 플레이트와 아까 이 골조 사이에 용접을 했다 그러면, 여기 사이를 이렇게 용접을 했다 그러면 이 용접부도 검토를 해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의 인장제 설계실이 검토할 사항들이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한계상태법에 의한 인장제 강도 설계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먼저 그 인장제에 걸리는 소요 강도 PU 값을 산정하죠.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그렇죠? 해석을 통해서 그 강도 하중조합, 그렇죠? 물에 해당되는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인장력 값을, PU 값을 해석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렇죠? 알아내고요. 이걸 통해서 여기에 맞은 소요 강도 이상의 인장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정 단면을 합니다. 인장제 가정 단면을 하고, 그다음에 볼트도 가정 단면하고, 거세 플레이트가 필요하면 거세 플레이트 가정 단면을 해서 검토를 하죠. 그래서 앞에 살펴봤듯이 총 단면의 항복, 그렇죠? 인장제, 그다음에 유효 순단면의 파단, 그다음에 블록 전단 파단. 그래서 이게 인장제에서는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접합되는 고장력 볼트인 경우에는 고장력 볼트의 전단부 파단,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그 다음에 용접인 경우에는 또 용접의 접합부의 파단을 또 검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거세 플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거세 플레이트 인장 항복을 계속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총 보면 이게 5가지 검토를 해요. 그래서 보면 인장제 설계를 위해서는 인장제 접합부 설계를 포함한 인장제 접합부 설계는 다음에 5가지 사항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총 단면의 항복, 유효 순단면 파단, 블록 전단 파단, 그 다음에 고장력 볼트 또는 용접부의 접합부 파단, 그 다음에 거세 플레이트나 뭐 이런 것들 검토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거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어찌 보면 인장제의 어찌 보면 공칭 설계 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그래서 요 설계 강도 파이 Rn 값이 여기 PU 값보다 커야지. 그렇지? 커야지 어떻게 보면 설계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 작으면 yes가 안 되면 no로 가면 또 앞에 다시 돌아가서 가정단면을 다시 정하고 다시 똑같이 다시 이런 설계 흐름에 따라서 또 체크를 해서 또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설계의 흐름도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아까 인장제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 중에서 첫 번째 인장제의 총 단면적의 항복 강도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앞에 그림하고 같죠. 그래서 인장력을 받을 경우 그리고 A 부분의 영향이 여기 단면 결손이 없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총 단면적으로 항복 강도로 검토를 하는데 여기서 총 단면적 한번 AG 그로스 약자죠. 총 단면적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총 단면적 AG란 부재 축의 직각 방향으로 측정된 각 요소의 어떻게 단면의 합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앵글이면 앵글의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에 해당되는 단면적을 얘기하고 고전에 좀 한번 순단면적이란 용어를 한번 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순단면적은 뭐냐? 순단면적이란 여기 보면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2번 살펴보세요. 인장제 접합부의 연결제 구멍에 의한 결손 부분을 고려한 단면적으로서 구멍의 배열 상태에 따라서 파단이 일어나는 형태가 달라지므로 모든 발생 가능한 파단선에 대해서 순단면적을 구한 후 이 중 가장 작은 값을 인장제의 순단면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요 2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순단면적을 사용하는데 여기 AN이라고 표현하죠. N, 네트, 그렇죠? 순단면적. 그래서 총 단면적은 AG, 순단면적은 AN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 가운데 가장 많은 그렇죠? 그 길이 중에서 인장제 부재기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이런 부재, 단면 결손이 없는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체크하냐? 총 단면적의 항복 강도를 체크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봤나? 여기 보시면 P에는 공칭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인장의 강도는 FY 항복 강도죠. 요 모재 인장제 항복 강도의 총 단면적을 곱한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요 파이, 그죠? 강도 감소계수 또는 인장 저항계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0.9를 사용합니다. 0.9를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죠? 많은 영역에 그래서 보면 다시 정리해보면 인장제 설계는 어떻게 보면 총 단면 여기 항복 1번 지금 설명한 건 요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과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유효 순단면적 파단, 그 다음에 블록 전단 파단의 한계 상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먼저 총 단면적의 항복은 이렇게 계산한다. 그죠? 그럴 때 여기서 보면 인장 저항 계수 파이 t는 연성을 갖는 총 단면의 항복 강도에 대해서 0.9의 값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그렇죠? 이거 한번 이렇게 총 단면적의 항복 강도는 이런 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럴 때 모재는 항복 강도를 사용한다. 그렇죠? 전단면과 항복 강도를 사용한다.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쨌든 인장제 설계에서는 아까 총 단면의 항복 강도 체크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보면 여기 2번에 해당되는 유효 순단면의 파단 강도를 검사합니다. 여기 유효 순단면. 이번에 요거 살펴볼게요. 유효 순단면의 파단 강도는 어떻게 검토하냐? 이것도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보시면 FI를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쓰죠? FU를 쓰죠. 인장 강도를 씁니다. 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인장 강도를 쓴다. 그 대신 그리고 단면적도 아까 여기 1번에서는 총 단면적을 썼는데 어떻게 한다? 유효 순단면적을 쓴다. 라는 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전체 단면적보다 단면 결손을 고려하고 여기다가 이제 앞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전단 지연 계수까지 고려돼. 그렇죠? 편심 영향을 고려한 이런 유효 순단면, 그렇죠? 순단면까지 고려한 파단 강도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도 감소 계수 또는 인장 저항 계수 파이 t는
앞에서는 0.9였죠.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0.75를 쓴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 2번을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2번을 계산을 해서. 근데 보십시오. 1번 같은 전단면에 단면 결손이 없는 전단면에 대해서는 항복 강도로 검토를 하고, 그렇죠? 여기 뒤에서 파단 긴결재가 연결되어 있는 그 접합부에서는 파단 강도를 갖고 검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단부 쪽 긴결재, 고장력 볼트가 연결된 긴결재가 있는 쪽에 파괴 확률과 또는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1번, 그렇죠? 단면 결손이 없는 이런 것에 확률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요 파단부, 접합부에서 파단될 확률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확률이 작죠. 그리고 영역도 작죠. 그렇기 때문에 요 영역이 짧은 구간은 그냥 다 높은 강도의 인지한 강도 FU를 갖고 검토를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영역을 인지한계 길이 중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단면 결손이 없는 부분은 항복 강도를 갖고 검토한다. 그렇죠? 그리고 항복 강도 1번 영역은 강도 감소 계수가 0.9. 여기는 파단은 0.75. 앞에서도 우리 고장력 볼트나 용접 배울 때 파단은 강도 감소가 많은 부분이 0.75였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 검토 사항 중에서 인장재 그 전단 블록 파단을 살펴보기에 앞서 또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유효 순담전의 인장 파단, 그렇죠? 잠깐만요. 인장 파단 앞에서 인장재 유효 순담면 인장 파단에서 저희가 살펴보지 않은 게 뭐죠? A2죠. 유효 순단면. 요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요거의 뜻을 이게 보면 일단 요거에 앞서서 그 인장재가 볼트로 고장력 볼트로 이렇게 정렬 배치, 그렇죠? 정렬 배치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인장력을 양쪽에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 요럴 때 순단면적 A는 어떻게 구하죠? A는 어떻게 보면 전체 요 면적, 요 A, B라는 파단면의 면적에서 볼트구멍으로 인한 그 단면 결손을 빼주면 되죠. 그랬을 때 여기는 어떻게 죠? 볼트 구멍의 직경 뒤에, 그렇죠? 여기 뒤에 여기 인장재 판두께에다가 요 개수를 곱하면 되죠. 요만큼이 단면 결손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를 전체 총 단면적에서 빼주면 되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순단면적의 정의죠. 그래서 이렇게 정렬 배치된 구멍의 순단면적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읽어볼게요. 연결재가 인장력의 직각 방향으로 나란히 정렬 배치된 경우에는 아래 그림 보시면 되죠. 파괴가 연결재 구멍 중심에 따라 일어나므로 파단선은 뭐죠? A, B가 됩니다. 파단선은 여기가 돼요. 그렇죠? 요거가 되는데 이때 단면의 순단면적 A에는 총 단면적 AG에서 연결재 구멍에 의한 결손 부분을 뺀 값으로, 그렇죠?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수식으로 전개를 하면 이렇게 전개가 되죠. 여기서 N은 볼트 구멍 수구, 그렇죠? 파단면 상에 있는 볼트 수구, D는 구멍의 직경이죠. 볼트 구멍의 직경. 그다음 T는 판의 두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이 배에서 이제 불규칙 배치, 업무 배치라고 하죠. 여기는 조금 좀 복잡하죠. 그러면 불규칙 업무 배치 구멍에서의 순단면적을 이제 구하는 이게 또 이제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업무 형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서 양쪽에서 인장력이 작용할 때 이 파단면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파단면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각 파단면, 여러 가지 파단면에 대해서 가정하고 다 일일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불리한 값이 어떻게 보면 순단면적이 되는 거죠. 이때 순단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림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 보시면서 연결제의 구멍이 엇갈리게 불규칙, 업무 배열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파단선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아래 그림에서 보면 A, 그쵸? 그 다음 1, 그 다음에 3, B 이렇게 파단될 수 있죠. 이렇게 파단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그 단면적을 순단면적을 구할 수 있죠. 이건 앞에서 구하는 순서로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A 1, 2, 3B A 1, 그 다음에 2, 3 이런 식으로 파단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도 파단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 경우의 수를 보면 여기 보면 뭐죠? A1, 2C면 뭡니까? A, 1, 2 이렇게 파단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파단선을 또 살펴보면 여기 보면 여기 D, 2, 3, B 이렇게 파단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가능성을 보면 4개의 요 같은 경우는 4개의 파단선으로 가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살펴보면 여기서 계산할 때 A, 1, 2, 3, B의 경우 구멍 수가 어떻게 보면 더 증가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파단이 구멍이 더 증가되는데 그렇죠? 구멍 수는 추가돼서 단면 걸수는 많아지죠. 그렇지만 요 경사진 부분이 동일성상의 구멍들이 있지 않아서 동일 직성산에 있는 경우에 비해서 여기 파단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렇죠? 파단 길이가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구멍에 의한 단면 결손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순단면을 구하는 공식이 기준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전체 단면적에 총 단면적에 여기 보면 구멍 수 하나, 둘, 세 개, 요거 같은 세 개, 그 다음에 그 볼트구멍의 직경, 그 다음에 T 여기까지는 구멍수를 빼주는 거죠. 그렇지만 요 뒤에 보시면 요런 부분을 더 어떻게 한다? 증가시켜줘요. 순단면적을 여기 보면 4G의 S2, S의 제곱 그렇죠? 요거만큼을 증가시켜주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4G분의 S의 제곱에 해당되는 만큼 더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 G는 뭐죠? G는 4분의 G에서 G는 이렇게 당겼을 때 요 게이지죠. G1 여기는 G2 요 게이지 거리를 말하고 요 S는 이렇게 당기는 방향의 볼트와 볼트 사이의 거리 그렇죠? S 요만큼을 증가시킨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정리하면 S는 인접한 두 개 구멍의 응력 방향의 중심 간의 거리고 G는 게이지로서 연결제 게이지선 사이의 응력 수직 방향 중심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단면적을 업무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준상에서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거는 기역 형광이에요. 앵글인데 볼트가 여기 앵글에 여기에도 설치가 되고 또는 여기도 설치가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렇죠? 유효 순단면 AN을 계산을 할 때 그렇죠?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면 요 G가 중요하죠. 이걸 펴요. 이렇게 딱 펴요. 이거를 기역 형광을 이렇게 쫙 핍니다. 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이지 GA라는 값이 있죠. 그리고 딱 폈다고 올 때 여기서부터 볼트 구멍부터 중심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거를 GB라고 할 수 있죠. 6개를 도해서 뭐를 합니다? 두께를 빼야 됩니다. 뺀 값을 G라고 한다. 그렇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앞에 공식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순단면적을 계산을 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동일 편면상에 있지 않은 기역 형광의 순단면적은 아래 그림과 같이 두 면을 펼쳐서 동일 편면상에 놓은 후 앞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한다. 이때 게이지
선 사이의 간격 G는 여기 G는 기역 형광의 두 구멍 사이의 거리에서 중복된 두께 T를 감소시켜 사용한다. 그렇죠? 이거 한번 또 엔지니어들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이제 살펴볼 게 우리 지금까지 이제 순단면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근데 요번엔 유효 순단면이라는 개념, 유효 순단면직이라는 HE라는 이펙티브 하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보통 인장제의 편심과 이 편심으로 인한 쉐어 레그, 전단 지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산하게 된다는 거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세 플레이트의 앵글이 기역 형광이 이렇게 한쪽 면만 고장력 볼트로 체결되어 있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인장제의 한 변만이 접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접합제의 중심은 여기 뭐 기역 형광의 도심이 접합제의 중심은 여기가 되냐? 고장력 볼트에 여기가 되죠. 고장력 볼트가 놓인 게 접합제의 중심인데 인장제의 중심은 어떻게 하죠? 기역 형광의 도심이 되죠. 이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합제의 중심이 인장제의 중심과 일치하지 않게 돼요. 편심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편심이 발생하는 접합부에서는 응력의 흐름을 보면 인장력은 어떻게 보면 먼저 접합면에 사용된 면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일단 골조가 움직이고 골조가 발력으로 인해서 가세 플레이트나 그쪽에 벌써 발력이 생기죠. 발력이 생김으로써 부재, 인장력을 도입시킵니다. 이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 접합에서의 사용하는 볼트가 한 면에만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집중적으로 힘이 전달되죠. 그러다가 이 접합제를 통해서 중앙부로 어떻게 보면 전단 응력이 점차 전단면에 가서 전달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접합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편심이 생기는 거죠. 편심.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살펴보면 기역 형광의 도심과 접합제와의 편심이 관계죠. 위아래는 X1바, 이거 그치?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는 X2바라는 편심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편심이 발생하네요. 두 개의 편심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접합부에 사용되는 면은 전체가 인장력을 받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요 면은 전자대로 인장력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이 접합제가 없는 접합에 사용되지 않는 면은 인장력이 그죠? 불균등하게 생기게 되죠. 여기는 제대로 된 인장력이 생기지만 여기는 불균등한 인장력이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쉐어 레그라고 합니다. 쉐어 레그. 전단지연. 전단지연이라는 정의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전단지연 효과 때문에 허용욱도 설계법, 예전에 허용욱도 설계법에서는 이처럼 인장제의 중심과 접합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접합에 사용되지 않는 돌출부의 일부 면적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인장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편심이 걸린 거죠. 편심이 걸려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한쪽 면만 앵글이 있고 여기는 한쪽 면만 그죠? 디귿 형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반대편에 이렇게 앵글이 있거나 반대편에 이렇게 디귿 형광이 있으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칭인데 그렇죠? 대칭인데 이게 없고 한쪽 면에만 인장제가 이렇게 고장력 볼트 체결로 해서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허용도 설계법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요기 길이 L의 반값만 면적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 앵글이나 챗넬의 그 까맣게 칠한 부분만 유효 단면적으로 인정을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어요. 편심의 영향, 전단 지연의 영향을 고려해서 이 부분만 유효한 단면적이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했는데 한계상태법에서는 이러한 전단 지연 현상을 고려하기 위해서 보면 AN이라는 순단면 대신에 유효 순단면적 A2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 파단 검토를 할 때. 그렇죠? 이런 취지였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전단 지연과 유효 순단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읽어볼게요. 기준이 있습니다. 유효 순단면적 AE는 전단 지연의 영향을 고려하여 순단면적 AN 대신에 사용을 하는데 특히 전단 지연 현상은 인장 부재의 중심축과 인장력의 축이 일치하지 않아서 두 축 사이의 거리, 편심거리죠. 편심거리 S바가 커질수록 심하게 나타나겠죠. 심해지고 그렇지만 그 접합부의 길이가 길수록 전단 지연이 어떻게 보면 영향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래서 AE는 여기 보면 수식상 AN의 단면적에 U라는 전단 지연 계수를 곱해서 낮춥니다. 그러니까 전단 지연 계수는 1보다 작은 값이죠.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서 유효 순단면적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순단면적을 더 줄여주는 거죠. 그렇죠? 줄여주는데 이때 전단 지연 개수 U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형광에 따라 또는 접합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앵글 같은 경우는 1-L분의 S바. 근데 여기서 X바는 뭐냐? 여기 편심거리 있죠? 그러면 여기 앵글에서 편심거리 X1바, S2바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요 중에서 큰 값을 X바라고 해서 그렇죠? X바라고 해서 여기다가 L분의 X바로 1에서 빼줍니다. 그렇죠? 1보다 작은 수가 되죠. 요걸 보면 전단 지연 현상은 요 편심거리 S바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유효 지연 개수가 작아지니까 요 AE가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 L이 뭐냐면 L이 여기 볼트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요 볼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트의 첫 볼트부터 마지막 볼트 구멍의 중심과의 거리를 L이라고 합니다. 요 L은 길면 길수록 어떻게 합니까? 요 길면 길수록 전단 지연 개수가 높아져서 AE가 좀 커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L이 그러니까 볼트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하면 전단 지연 효과가 작아져서 전단 지연 개수가 그죠? 짝 커지는 거 개수는 커지면 이게 덜 줄어들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전단 지연 개수 U는 어떻게 보면 요게 클수록 그죠? 볼트의 첫 단추 그러니까 볼트 개수가 많을수록 전단 지연 개수가 이제 커지는 거죠. 전단 지연 개수가 커지고 편심거리가 커질수록 전단 지연 개수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그 전단 지연 개수에 의해서 편심거리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맞아. 이때 A는 순단면적으로 용접 접합의 경우 연결제 구멍에 의한 단면 결손이 없으므로 용접할 경우에는 없죠. 이럴 때는 순단면적 AN 값은 총단면적 AG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 B는 볼트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당길 경우에는 L이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는 거고요. 용접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긴 용접 그렇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L이 됩니다. 여기도 용접이 어떻게 보면 여기는 길고 이쪽은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걸립니까? 용접부에 편심이 걸립니다. 그죠? 편심이 걸려서 전단 지연 현상이 발생해서 그죠? 여기 파단 강도를 검토할 때 어떻게 보면 유효 순단면적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순단면적보다 더 작은 단면적을 써야 된다는 거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전단 지연 계수에 대한 값을 기준해서 표로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복잡하죠. 복잡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사례에서 1 같은 경우는 인장력이 용접이나 파스널을 통해서 각각 단면 요소에 직접 전달하는 경우 모든 인장제 전달자는 인장 이럴 경우에는 편심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요. 이런 거 보면 U가 그냥 1이잖아요. 그렇죠? 1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효 단면적 유효 순단면적이 그냥 순단면적과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거의 저감이 안 된다. 전단적으로 일한 저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살펴봤던 공식이죠. 앞에 살펴봤던 공식이고 요런 거는 이렇게
H형광의 외부 쪽으로 해서 볼트 체결이 되는 거고, 요거는 H형광의 프렌지 부분에 가세 플레이트가 붙어서 용접하는 거고, 이건 앵글에, 그렇죠? 가세 플레이트에서 볼트 용접하는 거고, 뭐 T형광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수식이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세 번째 사례는 또 U가 1이네요. 이런 것도 편심이 영향이 없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장력이 가로 방향 용접을 통해서 단면 요소 일부에 전달되는 모든 제들. 그래서 요 그림 중에서 용접이 이렇게만 돼 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편집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뭐 전단 지연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U 리꼬로 1이고 쓰는 거고. 그렇지만 여기 보면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용접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런 또 수식을 사용해야 된다. 그죠? 이런 게 기준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은요. 여기 보면 강관이 원형 강관이 인장제인가 봐요. 거기다가 끼워있죠. 가세 플레이트를 끼워서 용접해서 넣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전단 지연 계수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주의해서 볼 거. 요 길이 L은 뭐죠? L은 가세 플레이트 그 접합 길이에요. 접합 길이가 원형 강간의 직경의 1.3배가 이상이 되면 U는 전단 지연 효과는 1이에요. 그러니까 전단 지연으로 인해서 감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왕이면 요 가세 플레이트를 설계를 할 때 그 강관에 인장제인 강관에 끼워 설치할 때 이 길이를 1.3D 이상 하면 좋겠죠. 그렇죠?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게 있고요. 그런데 여기 각형 강관도 여기 있어요. 기준에. 그렇죠? 여기 뭐 이렇게 끼워져 있을 경우 또는 이렇게 가세 플레이트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다 저감이 돼요. 전단 지연 계수가 그죠? 고려돼서 저감이 되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7번 경우도 있고요. H형광 또는 T형광에서 하중 방향으로 1열에 3개 이상의 파스너로 연결된 프렌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열에 3개 이상. 그리고 여기는 하중 방향으로 1열에 4개 이상의 파스너로 외부에 요거는 외부입니다. 여기는 위에는 프렌지고 외부에 집합된 거는 이렇게 쓰고 이런 식의 계산이 있다. 이런 거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인장제의 블록 전단 파괴가 있다 그랬죠. 블록 전단 파단 강도 어떻게 구하느냐? 그렇죠? 블록 전단, 블록 쉐어, 그렇죠? 파단. 요거는 뭐냐? 그림을 보죠. 그림을 보면 요게 이제 가세 플레이트에 앵글이 놓고 P로 이렇게 당긴다. 그렇죠? 당겼을 때 여기가 블록이 그냥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요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고장력 볼트가 어떻게 보면 강하니까 이렇게 블록으로 해서 이렇게 뚫어 나가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된다는 게 거죠. 그 요것도 어떻게 보면 그 유효 순단 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블록 전단 파단 강도도 그래서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블록 전단 파단이란 요 빨간색 보이시죠? 그림 AB입니다. AB 빨간 부분에 전단 파단. 그렇죠? 이게 땡기면 요 부 빨간 선은 전단 능력이 걸리잖아요. 전단 파단과 그에 비해서 여기 BC 파란 선입니다. PC 부분은 인장 파단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하중 방향에 따라서 전단 파단, 파란색은 BC는 인장 파단에 의해서 접합부의 일부분이 찢겨져 나가는 파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는 혼용도 설계법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지만 한계 상태 설계법에서 들어온 접합부 설계로서 전단 파단선에 따라 발생하는 전단 파단과 직각으로 발생하는 인장 파단의 블록 전단 파단 한계 상태에 의한 설계 강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식이 좀 복잡하긴 하죠. 복잡하긴 하지만 구조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외우셔야죠. 나중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저항 강도는 블록 전단 파단의 저항 강도는 여기 보시면 0.6 여기 FU 값을 쓰네요. 그죠? 파단이니까 0.6 ANV 이건 V는 전단이고요. N은 네트 그죠? 순단 면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NT 보면 ANV는 여기 보면 전단 저항 순단 면적입니다. 요건 뭐죠? 전단 저항 순단이면 전단 여경이 어떤 거랬죠? 여기 빨간색 부분. 그렇죠? 빨간색 부분에 여기에서 여기 ANV는 요 그림 AB에서 구멍으로 인한 단면 결손을 제외해서 계산한 A 단면적을 얘기하고요. 빨간색. 거기에다가는 0.6 FU라는 강도를 곱하는 겁니다. 그죠? 전단이니까 이렇게 곱하고 플러스 이번에는 파란 선 인장 영역이죠. 인장 영역은 이 앞에 요거는 전단 지연 개수니까 요거 잠깐 잊어버리고 FU 이것도 FU를 쓰네요. 파단이니까. 그런데 요거는 ANT입니다. ANT는 인장력이 발생하는 요 BC 구간에 인장이 걸리는 부분의 순단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계산해서 요거를 곱한 값으로 이걸 더해서 계산하는데 여기 인장이 파란 선에서 걸리는 쪽에서는 뭐를 곱한다? 전단 지연 개수를 곱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장 응력이 균일한 경우에는 1 그리고 불균일한 경우는 0.5를 한다. 근데 이렇게 인장력이 직각 방향으로 놓인 단면인 같은 경우는 뭐 1을 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업무 배치로 해서 뭔가 좀 달라지면 0.5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 한계값이 있어요. 한계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앞에 식에서 뒤에 한계값이 나오는 요거보다는 작아야 되죠. 작아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요 뒤에 값은 같아요. 요 뒤에 숫자는 같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뒤에 값이 인장 영역, 그렇죠? 인장 영역의 요 파란색 요 단면에서의 내력값은 같은데 앞에 0.6 요거 전단 영역이 달라지는 거죠. 요거는 0.6 F6이었죠. 근데 요겐 0.6 그죠? FY입니다. 항복. 그런데 단면적도 뭐죠? 총단면적. 전단력이 걸리는 AG잖아요. 그렇죠? A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전단력이 걸리는 그로스. 그러니까 전체 단면적. 여기 보면 전단 저항 총 단면적이라고 표현하겠죠. 요거를 곱한 요거보다는 요 값이 두 번째 항값이 작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수식으로 전개를 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강도 감소 계수는 얼마다? 0.75 파단 검토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블럭 파괴가 되면 이렇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파괴가 되지만 이렇게 파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블럭 파괴가 볼트가 이제 이렇게 있을 경우 그렇죠? 볼트가 이거 2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있을 경우 또는 2열인 경우 이렇게 파단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그 인장 영역 요거 같은 거는 인장 영역이 어떻게 여기죠. 전단 영역은 여기고 그렇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요 식에 의해서 하단면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것 한번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래서 요 세 개 그죠? 여기 파단부에서 접합부에서는 블록 전단 파단 강도 그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던 그 뭐죠? 여기 유효 순단면의 파단 강도 그죠? 여기 2번 그 다음에 1번 전체 인장제의 항복 강도 중에서 작은 값이 되는 거죠. 인장제의 어떻게 보면 설계 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핀접합 아까 핀접합 부재의 인장 강도를 살펴볼게요. 아까 핀접합부의 구조 제한을 살펴봤죠. 앞에 살펴보는데 그러면 이런 핀접합 핀이 하나 꽂히지는 이런 핀접합은 어떻게 계산하냐? 살펴보면 핀접합 부재의 설계 인장 강도 파이 t pn 똑같아요. 이거 강도 감소계수 강도 감소는 0.75를 씁니다. 그죠? 0.75를 쓰는데 요럴 때는 유효 순 단면적에 대한 인장 파단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효 순단면적에 대한 인장 강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게 수식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ETBEF 곱하기 FU가 뭐죠? 인장 강도. 이렇게 곱해서 요거를 유효 순담면 인장 파단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요때도 인장 강도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파단이니까 강도 감소계수는 0.75를 쓰고, 그렇죠? 근데 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인데 요거를 보면 두께 곱해졌죠? 두께 곱해졌죠? 그리고 요쪽 면이 원래는 여기가 B잖아요. 그렇죠? B잖아요. 근데 이 B 값을 쓰는 게 아니라 BEF를 쓴다는 거. 그렇죠? 근데 요게 하나, 두 개, 두 면이니까 2.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럼 B를 쓰지 않고 보수적으로 BEF를 쓰는 겁니다. BEF는 아까 어떤 수치라고 그랬죠? BEF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BEF가 어떻게 되죠? BEF가 예, 여기 보면 여기 나오네요. BF는 그죠? 2t 플러스 16mm. 그죠? 요 값. 2t 플러스 16mm 값을 써서 요 B 값을 쓰지 않고 그죠? 실질적인 B 값을 쓰지 않고 요거를 좀 보수적으로 그죠? 보수적으로 BF 값을 이렇게 검토를 한다.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검토해야 될 게 여기서는 요 빨간색 보이시나요? 빨간색. 요게 보면 유효 단면적에 대한 전단 강도입니다. 그렇죠? 앞에 여기는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인장 강도를 해당되고 요거는 당기는 방향의 나란한 방향의 단면이니까 전단 강도가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전단 강도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요번에는 그래서 요 설계 인장 강도 중에서 요거는 앞에서 했어요. 그렇죠? 유효 순단면적에 대한 인장 파단했고 요번에는 유효 단면적에 대한 전단 파단 1번 요건 어떻게 검토하냐? 요거는 이렇게 검토합니다. 전단이니까 0.6 FU 인장 강도의 60%에다가 ASF 그렇죠? 이거 뭐 쉐어의 뜻이고 이거는 쉐어 파괴 프랙션의 약자인가요? 그래서 요게 유효 단면적에 대한 전단 파괴. 요거 빨간 선을 그어진.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근데 여기 SF는 어떻게 계산하냐? 요거 그죠? 요거는 여기 나오죠. SF는 여기 보면 요 두께는 있죠. 두께가 있고 요 판두께. 그다음에 A가 뭐예요?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거리. 여기에다가 볼트 핀이죠. 핀 구멍의 반을 더한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에다가 핀 구멍의 직경의 반. 요거죠, 요거. 요 단면, 여기서부터 요 단면이 되는 겁니다. 요 단면에다가 t를 곱하면 전단이 작용하는 단면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는 뭐죠? 두 개잖아요, 두 개. 왜냐면 여기 하나, 두 개. 그러니까 2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식을 굳이 안 외워도 그렇죠?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죠?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유효 단면적에 대한 전단 파단을 또 검토를 해서 앞에서 배운 인장 파단과 검토해서 작은 값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밖에도 또 지압 검토가 있어요. 여기 핀이 있고 여기 지압 여기가 이렇게 당기면 이만큼이 눌려지죠. 울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울잖아요. 이건 어떻게 검토하죠? 앞 강좌의 고장력 볼트의 지압 검토, 지압 강도 체크할 때 배웠어요. 그렇죠? 그거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여기 인장제 중앙부에 총 단면적에 대한 항복 그것도 배웠죠. 전 단면적에 대해서 그렇죠? FY를 곱한 거죠. 그 다음에 강도 감소 계수는 0.99.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쓰면 됩니다. 네 가지를 체크를 해서 아주 이렇게 그죠?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해서 가장 작은 값을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계속 읽어보면 핀 지압 강도 파이 R에는 국부 압축 항복 강도의 한계 상태를 가정하여 산정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핀의 지압 강도 얘기고요. 그러니까 앞에 고장력 볼트의 지압 강도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단면적에 대한 항복 강도
파이 R에는 총 단면적의 항복 항장산들을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가운데 부분은 계산을 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 앞에 중앙부의 그 항복 강도에 그죠? 항복 강도를 사용해서 거기다가 총 단면적을 곱하고 강도 계름소 값을 0.9를 사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또 긴 시간 동안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한번 오늘은 그 인장제 강구조에서의 인장제 설계를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그렇죠? 인장제 설계에 대한 이론적 체크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인장제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총 뭐죠? 총 인장제 중앙부의 총 단면적의 항복 강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인장제의 유효 순단면적 파단 강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블록 전단 파단 감도를 검토해서, 그렇죠? 이 중에서 작은 값으로 인장제 부재에서는 인장 강도를 설계 인장 강도를 체크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고정력 볼트 외에 핀 접합 구멍이 하나 뚫려서 큰 핀을 넣을 경우에는 또 기준에서 얘기하는 인장 강도에 대한 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